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심층 탐구할 주제는요. 네. 인공지능이 우리 코드의 90%를 대신 작성하고 또 모든 재화를 거의 무료로 생산해내면서 결과적으로 직업을 가진 인간이라는 우리의 오랜 정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거대한 주제네요. 맞습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오롯이 청취자님만을 위해 준비된 지식의 피난처,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밤 당신의 호기심을 채워줄 안내자고요. 제 맞은편에는 언제나처럼 흩어진 정보들 사이에서 놀라운 맥락을 짚어내주시는 든든한 전문가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밤도 청취자님과 함께 아주 깊고 흥미로운 사유의 바다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밖은 아주 고요한 심야 시간인데요. 그렇죠. 창밖은 고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만큼은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고 지적인 파도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요. 그 기술이 우리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경제적인 탐구가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자료의 두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조금 무거울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주 소화하기 쉽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우선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소스들을 먼저 개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안드레이 카파시가 주창한 소프트웨어 3.0, 그리고 요즘 실리콘밸리를 휩쓸고 있는 바이브 코딩에 관한 최신 기술 리포트가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이슈죠. 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제러미 리프킨의 고전, 노동의 종말을 다시 꺼내보았고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조명한 에마누엘레 메네가티의 논문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레이커즈와일의 가슴 뛰는 특이점 비전까지 챙겨오셨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기술 권력 하에 인간 소외를 다룬 윤리학 논문과 또 철학적 사유를 던져주는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의 분석글까지 아주 다채롭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최신 AI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고전 사회학 그리고 대중문화까지 아우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소스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산의 60에서 90% 이상을 주도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직업은 대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기계가 모든 것을 생산하는 이 엄청난 풍요의 시대에 왜 우리는 기본소득을 논의해야만 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회가 온다면 청취자님, 당신의 가치와 존엄성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네, 자, 이 묵직한 미션을 향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화두인 바이브 코딩. 자, 이것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최근 개발자 커뮤니티를 넘어서 산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제가 이 최신 기술 리포트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요.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한 예측이었습니다. 무려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AI가 전체 코드의 90%를 작성하는 세계가 올 거라는 거였어요. 그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과거에는 개발자들이 C++나 파이썬 같은 언어로 컴퓨터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꼼꼼하게 명령어를 쳐야 했잖아요. 맞습니다. 안드레이 카파시는 이걸 소프트웨어 1.0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데이터를 주고 신경망이 스스로 가중치를 학습하는 소프트웨어 2.0 시대를 거쳐서요. 네, 이제는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코딩을 하는 소프트웨어 3.0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3.0의 핵심적인 방법론이 바로 바이브 코딩인 거죠. 바이브 코딩이요? 네, 청취자님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청취자님이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클러터 앱을 하나 직접 개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플러터 앱이요? 네,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버튼 하나, 텍스트 상자 하나 띄우기 위해서 플러터의 위젯 코드를 한 땀 한 땀 땀 흘려가며 타이핑해야 했습니다.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상태 관리를 세팅하고 괄호나 세미콜론 하나 빠지면 밤새워 에러를 찾아야 했죠. 상상만 해도 눈이 침침해지고 커피를 몇 잔은 마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이브 코딩의 시대에는 그 과정이 완전히 증발합니다. AI에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요? 네, 나 이런 느낌, 이런 바이브의 앱을 만들고 싶어. 밤하늘 느낌이 나는 다크모드 배경에 버튼은 둥글게 배치하고 이걸 누르면 오늘의 명언이 팝업으로 나오게 해줘 라고요. 와, 마치 아주 뛰어난 시니어 디자이너이자 프로그래머인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듯이 잘한어로 지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그 맥락과 바이브를 파악해서 전체 코드를 쫙 뽑아내는 거죠. 실제로 이번 자료를 보니까요. 그 유명한 안드레이 카파시 본인조차 애플의 개발 언어인 스위프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어 프롬프트만으로 iOS 앱을 뚝딱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문법을 전혀 모르는데도 가능했던 거죠. 논리적인 구조만 설명하니까 작동하는 앱이 나왔다는 게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그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코드를 AI가 90%나 다 짜준다면 그럼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개발자는 끝인가요? 많은 분들이 딱 그 지점에서 공포를 느끼십니다. 하지만 10Xpub 커뮤니티의 엔지니어링 디렉터인 루이스의 코멘트가 담긴 자료를 보면요. 아주 명쾌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 뭐라고 하던가요? 개발자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역할이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앞으로 인간이 코드를 직접 짜는 실행자에서 여러 AI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시스템 전체의 논리와 맥락을 설계하는 AI 아키텍트, 즉 설계자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AI 아키텍트요? 그러니까 벽돌을 직접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는 미장공에서 건물의 전체 조감도를 그리고 현장을 지휘하는 건축가로 역할이 격상된다는 느낌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시니어 엔지니어 한두 명에 그들의 지시를 받아 코드를 직접 구현하는 주니어 엔지니어 대여섯 명의 한 팀을 이루었잖아요. 네, 보통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시니어 엔지니어 한 명이 5개의 AI 에이전트를 지휘하면서 똑같은 혹은 더 방대한 양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AI가 짠 코드를 리뷰하고 이 코드가 전체 시스템의 아키텍처나 비즈니스 논리에 맞는지 판단하고 언제 AI의 결정을 기각할지 결정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인지노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까 시니어 엔지니어들에게는 엄청난 도약이자 생산성의 폭발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소스를 읽으면서 든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루이스도 지적했던 주니어 개발자의 딜레마인데요. 아, 네. 그 부분 중요하죠. 코드를 직접 짜보면서 밤새 디버깅하고 구르던 그 처절한 시간이 있어야 시스템 전체를 보는 시니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가 벽돌을 다 쌓아주면 도대체 주니어들은 어디서 어떻게 경험을 쌓아서 아키텍트가 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기술혁명이 가져온 가장 뼈아픈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암묵지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암묵지요? 네, 매뉴얼에 적혀있진 않지만 새벽 2시에 모니터를 노려보며 에러 코드와 씨름할 때 비로소 체득하게 되는 그 직관적인 지식 말입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AI가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해버리면 이 암묵지가 세대 간에 전수될 사다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소프트웨어 업계뿐만이 아니에요. 네. 앞으로 법률, 의료, 회계 등 모든 지식노동 산업군이 직면하게 될 거대한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단순히 코딩이나 IT 업계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노동 자체에 대한 담론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거죠.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다음 소스, 제러미 립킨의 고전 노동의 종말이 등장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책이죠. 무려 31년 전에 쓰인 책인데 지금 읽어보면 30년 뒤에 오늘을 마치 CCTV로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통찰력이 대단하죠. 립킨은 기술 진보가 일자리를 없애는 현상을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 실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거대한 문명적 전환이며 결국 사회가 일하는 소수와 배제된 다수로 쪼개질 거라고 경고했죠. 닐킨의 그 통찰을 레이 커즈와일의 비전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더욱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커즈와일은 기술적 특이점 이후에 올 풍요의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풍요의 시대요? 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그리고 원자 단위로 물질을 조립하는 나노 제조 기술이 융합되었을 때의 세상을 예측합니다. 나노 제조 기술이라면 그 분자나 원자 단위에서 물질을 레고 블럭처럼 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기술이 극한으로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희소성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무너집니다. 자원 고갈 문제가 해결되고 제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물리적 물품이 영원에 수렴하는 사실상 무료로 생산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무료로요. 와. 커즈와일은 이 시대를 인류가 생계 유지를 위해 억지로 해야만 했던 강제 노동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유토피아로 보았습니다.
기계가 물질적 생산을 100% 전담하니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예술, 과학, 철학처럼 고차원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논리죠. 논리만 들으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밥벌이의 고단함에서 벗어나서 하루 중에 시를 쓰고 철학을 논하고 우주를 탐구할 수 있다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꿈꾸던 이상향 아닌가요?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들리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우리는 이 비전을 들으면서 기뻐하기보다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네, 당장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내일 당장 대출이자는 어떻게 내고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지? 이런 공포가 앞서잖아요. 그게 바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과 경제 시스템은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인간을 따뜻하게 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는 철저하게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고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는 구조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항상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묻죠. 네, 그 질문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사회니까요. 그런데 기계가 내 노동의 가치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을 넘어서 나는 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극심한 정체성의 위기와 심리적 붕괴를 겪게 됩니다. 그 부분을 깊게 다룬 윤리학 논문 소스가 생각납니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철학자들의 개념을 빌려와서 현재의 현상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논문은 마르크스가 말했던 소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마르크스는 과거 공장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나사만 조이다 보면 자신이 만드는 자동차라는 최종 생산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기계의 부품처럼 전락한다고 봤잖아요. 네, 아주 고전적인 소외 개념이죠. 그런데 이 논문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가 새로운 형태의 소외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육체 노동이 아니라 지식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인지적 과정과 사고의 능력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AI가 너무나 완벽한 코드를 짜고 완벽한 보고서를 쓰고 완벽한 디자인을 해내면 인간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맞아요. 이 논문은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의 통찰도 인용하고 있죠. 네네. 아도르노는 우리가 고도로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오히려 인간 내면의 본성이나 비판적 사유 능력은 쇠퇴하고 황폐화된다고 경고했습니다. AI가 모든 답을 내려주는 세상에서 인간은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역설에 빠지는 겁니다. 네가 뜨거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기본소득은 특정한 정치적 진영의 좌우 이념이나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 점을 확실히 해야죠. 에마누엘레 메네가치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 논의가 왜 AI 시대의 구조적이고 필수적인 담론으로 떠올랐는지 그 논리적 배경을 짚어보려 하는데요. 메네가티 논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메네가티의 논문은 기본소득을 시혜적인 자선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전환기에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필수 구조로 바라봅니다. 자선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토마스 페인과 가이 스탠딩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해서 기본소득의 논리적 정당성을 사회적 상속과 데이터 기여에 대한 보상에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상속이요? 그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겠어요? 네, 수학이나 철학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죠. 오늘날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성능의 AI 알고리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 한두 명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축적해온 언어, 수학적 공식, 과학적 발견이라는 거대한 집단 지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죠. 게다가 AI를 학습시키는 원료는 무엇입니까? 바로 청취자님과 제가 매일 스마트폰을 쓰며 만들어내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SNS에 올리는 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 시청 패턴, 지도 앱에서 검색하는 동선 하나하나가 전부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훈련 데이터가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이 스탠딩의 논리를 빌리자면 우리는 이미 일상적인 활동 자체로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부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AI가 생산해내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소수의 테크 기업이 독식할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지식을 물려주고 현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기본소득은 동정심에 기반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자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자
지분 배당금이라는 것이 논문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결국 우리가 직면한 진짜 과제는 단순히 통장에 얼마를 꽂아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AI 시대의 낡은 20세기식 사고방식, 즉 시장에서 임금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명제를 고집한다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구조적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로미 리프킨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제3섹터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리프킨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는 제3의 영역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나 노인을 돌보는 일, 무너진 공동체를 가꾸고 환경화 보호하는 일, 시민사회에서 연대하는 일 등은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진 않잖아요. 네, 돈으로 계산하기 어렵죠. 하지만 인간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활동들이죠. 기계가 물질적 생산을 도맡고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한다면 인간은 비로소 이런 비시장적인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시장에서의 효용성과 생산성만으로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든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아주 끔찍한 세상이 올 수 있죠. 준비된 자료 중에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의 세계관과 야구의 통계 지표를 교차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글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 분석글은 매우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WAR이라는 지표를 아실 겁니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선수가 평범한 벤치 멤버 대신 뛰었을 때 팀에 몇 승을 더 가져다 주는지 철저하게 소수점 단위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죠.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승리를 위해 합리적인 지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글은 묻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우리 사회에 3.2만큼의 가치가 있어. 저 사람은 효율성이 마이너스 1.5니까 사회에서 배제해야 해. 이런 식으로 인간을 철저히 수치화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 속 세상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시빌라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AI는 인간의 범죄 개수, 심리 상태, 적성, 잠재력까지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해냅니다. 와, 심지어 개인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효율적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완벽한 유전자를 남길지까지 시스템이 정해주죠. 주인공들은 그 완벽해 보이는 사회 속에서 절규합니다. 생사여탈과 선택의 권리마저 시스템의 효율성 논리에 빼앗긴 인간이 과연 인간인가, 그저 관리받는 가축일 뿐이지 않은가 하고 말이죠. 인간이 가축으로 전락한다는 경고가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AI가 코드를 90% 짜고 나노기술로 물건을 공짜로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인간이 기계와 생산성이나 효율성으로 경쟁하려고 둔다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네, 우리는 절대 기계를 이길 수 없고 결국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잣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정해진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며 실패하고 상처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그 결함투성이의 발버둥,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기계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네,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이 연약하지만 고유한 인간다운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밤 대화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쏟아지는 소스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오네요. 자, 오늘의 심층 탐구를 요약해볼 시간입니다. 네, 다리오 아모데이가 예언했듯이 AI가 우리가 하던 지루한 타이핑과 인지적 노동을 대신해주는 세상은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기만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디스토피아만은 아닐 겁니다. 안드레이 카파시가 스위프트를 몰라도 앱을 만들어냈듯이 우리도 단순 실행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과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맥락을 설계하는 진정한 의미의 아키텍트로 거듭날 기회를 맞이한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기계가 생산을 주도하는 풍요의 시대에 기본소득은 우리가 잃어버릴지 모르는 정체성과 존엄성을 다시 세울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룬 소스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님께 꼭 남기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특이점이 와서 AI가 커즈와일이 말한 풍요의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해낸다면 말이죠.
AI가 우리의 기본소득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영원에 생산하며 우리를 아무 고통 없는 안락함 속에 둔다면 과연 우리는 그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주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 아니면 완벽한 시스템이 주는 배부름과 쾌락에 취해 스스로 쓸모를 포기해버린 AI가 기르는 편안한 반려동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청취자님, 당신의 기술적 숙련도가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때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주체성이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반드시 마주해야 할 묵직한 질문이네요.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육당할 것인가? 오늘 밤은 그 질문에 대한 청취자님만의 답을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높은 WAR 지수를 증명해야만 했던 직장의 화려한 타이틀이나 무겁게 짓누르던 직업의 이름표는 오늘 밤만큼은 침대 밑에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이 하루에 무엇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숨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하는 나라는 사람 자체의 고유하고도 빛나는 가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날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주 깊고 편안하게 푹 쉬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피난처,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